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조실록 제49부 정몽주 선주교에서 쓰러지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합니다. 사실 오늘 다루게 될 이야기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죠. 때는 1392년 4월입니다. 이방원은 이성계에게 가문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정몽주를 제거해야 한다고 역설을 했죠. 그러나 명분과 절차를 중요시 여기고 여론에 굉장히 민감했던 이성계는 그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정몽주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오히려 이성계는 이방원에게 너 지금 모친상 염악살이 하던 중 아니냐? 근데 왜 나와서 지금 이렇게 설치고 다니냐? 돌아가서 뭐 해라. 그 염악살이나 마저 끝내라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핀잔이나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방원이요, 여기서 당연히 염악살이 하러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의문을 가져봐야 될 게 뭐냐면요. 과연 이방원이 주장한 것처럼 정몽주가 정말로 이성계의 목숨을 노렸냐? 그게 진짜로 그렇게까지 선을 정했던 거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하면은 정몽주 본인밖에 모를 거예요. 자기 그 궁극적인 목표가 이성계를 제거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성계까지는 아니었는지.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보자면 그렇다라는 거죠. 일단 첫째, 이성계가 아무리 지금 정몽주의 공세에 밀려서 핵심 브레인들이 다 잘려나가고 코너에 몰렸다고는 해도 여전히 고려의 군권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최고의 실력자예요. 즉 군사력이 없는 정몽주가 이성계를 직접적으로 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죠. 진짜 본심이야 정몽주 본인만 알겠지만 아마 정몽주가 이런 위험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이성계를 도모하려고 했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인님과 최영의 관계를 놓고 봐도 알 수 있는데 이인님이 최영을 원래는 치려면 얼마든지 칠 수 있었는데 일부러 남겨놨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고려가 국난을 맞이할 때,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결국 믿고 의지할 사람은 최영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금 이 시점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한번 생각해보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최영과 옛날에 이인임을 따르던 그런 구세력 무장들은 다 쓸려나간 판에 지금 만약에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여기서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죠. 이성계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성계가 사실상 고려 최고의 장수였고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진짜 이성계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직 외구의 침입이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진족의 준동 또한 항상 불안한 상태죠. 특히 무엇보다도 가장 불안한 거는 명과의 관계가 살얼음판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지방에서 언제 또 갑자기 반란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정몽주가 이성계까지 노린 건 아니지 않았겠는가 개인적으로 좀 추론을 해봐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죠. 아마 이제 정몽주의 생각은 이랬던 것 같아요. 정몽주가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성계하고 잘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굉장히 잘하는 사이였잖아요. 한솥밥 먹으면서 정말 오랫동안 동거동락한 사이였는데 정몽주가 이성계에 대해서 모르겠냐고요. 알 만큼 아는 사이죠. 근데 정몽주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니 내가 아는 한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양반이 아닌데요. 언제부터 갑자기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저런 역성혁명 같은 걸 생각하게 됐지? 그러면서 이제 정몽주가 가만히 되짚어 보니까 그 나쁜 무리풍 든 게 언제부터였냐면은 정도전을 만난 다음부터 그때부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법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몽주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지금 현재 내 힘으로는 이성계까지 잡는 건 어차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성계를 제거해버리면은 고려 국방력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몽주가 선택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 뭐냐면은 이성계는 일단 내비두고 누구를 쳐내자. 정도전을 비롯한 그 측근 세력을 쳐내기만 하면은 이성계가 크게 딴 마음 품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정몽주의 생각은 아마 그랬던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론을 해보고 있는 건데 근데 어쨌거나 이방원은 이제 정몽주를 제거하기로 결정한 이상 뭐라고 명분을 잡냐면은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결국에는 정몽주가 이성계를 최종 타겟으로 잡을 것이다. 이거를 이제 또 전제 조건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사실은 정몽주 본인만 알겠죠, 그거는. 자, 아무튼 이렇게 붙인 이성계의
확고한 반대 의사를 확인한 이방원은 염학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일족들을 소집합니다. 이방원의 소집에 의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누구였냐? 이성계의 이복동생이었던 이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었던 이방과. 그러니까 이방과가 나중에 이제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됐던 게 물론 이제 큰형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사실상 이제 실질적인 장남이었기 때문에 임시라도 잠깐 왕자에 앉아볼 수 있었던 것도 있지만, 그 말고도 또 하나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방과도 나름 이제 세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스킬이 부족했을 뿐이지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전쟁터 돌아다니면서 자기만의 사병도 좀 있었고 자기만의 그런 세력도 있기는 있었죠. 그래서 이런 중요회의 때 당연히 소집이 되는 거고, 오히려 장남이었던 이방우가 빠지죠 여기서. 그 다음에 사이였던 이재, 그 다음에 이성계의 신복 중의 신복, 의형지였던 이두란 등이 소집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방원의 주도하에 현 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회의에 들어가게 되는데, 과연 이 회의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장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족회의를 소집한 이방원. 이방원이 이 회의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한번 사료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하가 즉시 태조의 사주로 돌아와. 자, 여기서 말하는 전하는 이방원이죠. 돌아와서 상황과 이화,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정종, 이방과를 말하는 거예요. 상황과 이화, 이재와 의논하여 이두란으로 하여금 몽주를 치려고 하니, 두란은 말하기를 우리 공께서 모르는 일을 내가 어찌 감히 하겠습니까 하매, 전하는 말하기를 아버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몽주는 죽이지 않을 수 없으니 내가 마땅히 그 허물을 책임지겠다 하고는 휘하에 인사 조영규를 불러 말하기를 이라고 돼 있죠. 자, 돌아가는 스토리가 이래요. 이방원은 현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몽주를 제거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계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죠. 다들 그 방법뿐이 없다고 공감하면서도 또 선뜻 이에 동조하기를 꺼려했다는 거예요. 특히 의형제였던 이두란의 경우에는 이성계가 반대한 일을 자신은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다면서 거부를 하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참여를 주저하게 됩니다. 자, 사실 이성계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한 이상 이성계의 일족들이 여기에 동의할 가능성은 별로 높진 않죠. 그렇다면 이방원은 왜 이런 분위기를 뻔히 알면서도 일족들을 소집해서 정몽주 척사를 주장했냐? 그것은 이제 참 여기서 보면 이방원의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건데, 다름 아닌 이번 일을 자신이 계획하고 실행할 것임을 일족들에게 모두 각인시키고 책임도 자기 지겠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즉, 이방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혁명파 내에서 그저 좀 똑똑한 보스의 아들 요 정도 수준에서 역성혁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주역으로 올라설 야심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원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은, 이게 아버지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건데, 아버지였던 이성계는 정치적인 감각이나 능력이 아주 제로였던 건 아니에요. 적어도 최영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았죠. 근데 이성계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정치적인 능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유에서 유를 그대로 가는 거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방원은 그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한테 유리한 조건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계 입장에서는 조중이나 정도전 같은 그런 핵심 브레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이성계가 할 줄 모르는 유에서 무를 창조하는 그런 일들을 해줬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싹 다 잡혀가니까 이성계는 여기서 뭘 어떻게 될지 자기도 잘 모르겠는 거죠, 사실은. 자, 근데 이방원은 확실히 이런 게 좀 달라요. 위기는 기회죠. 기회는 곧 찬스고. 이방원은 이것을 하나의 기회로 삼습니다. 어떤 기회로 삼냐면은 단순히 정몽주를 제거한다 뭐 그런 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혁명파 내에서 분명히 한 축의 지분을 차지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기획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던 뻔한 결과를 재확인한 이방원. 사실 뭐 이방원이 애초에 일족회의에서 기대했던 거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동조해 줄 것을 기대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어필함으로써 내가 이건 계획하고 내가 실행에 옮기고 책임도 내가 지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나중에 내가 이거 했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 이걸 이제 보여준 목적을 한 거기 때문에 이방원은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갑니다. 역시 이런 일을 자신과 함께 직접적으로 실행한 인물을 모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두란의 경우에는 진짜 전형적인 친이성계 인물이었어요. 이성계 직계라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성계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또 이방원이 생각한 게 그거예요. 이제 슬슬 아버지 직속 라인하고 자기를 따를 만한 사람들, 자기 직속 라인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방원이 찾아낸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조영규였다는 거죠. 자, 이에 이방원이 거사에 동차하겠다고 한 조영규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이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죠. 휘하의 인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이 시를 위하여 힘을 쓸 사람은 없는가 하니 영규가 개연히 말하기를 감히 명령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서 이방원은 조영규라는 자신의 신복이 될 만한 인물을 이렇게 발굴을 해냅니다. 자, 이렇게 이방원은 혁명파 내에서 아버지의 세력이 아닌 자신만의 세력이 될 만한 사람들을 조금씩 물색을 했던 것이고, 결국 이제 조영규라는 인물을 찾아낸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몽주 척살 작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과연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장면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독 소행으로 정몽주를 제거하기로 결정한 이방원. 그래서 자기하고 이제 뜻을 함께하는 신복들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신복이 조영규, 그리고 또 이제 조영무, 고여, 이부 등이 있어요. 이 중에서 조영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조영규 일당을 신복으로 이제 스카우트한 이후에 뭐라고 모의를 하냐면은, 정말 참 이방원 이런 거 보면 무서운 인물 같아요. 이게 암살 작전이 아니에요. 좀 정확히 말하면은, 즉 몰래 지도세도 모르게 정몽주를 제거를 해버린다.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은 대놓고 정몽주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암살 작전을 간다는 거는 최소한 이방원이 이런 거는 꺼린다는 거예요. 정몽주를 죽였을 때 그 정몽주를 죽인 범인이 아버지인 이성계나 혹은 자신이 지목되는 것을 꺼려한다는 거예요. 암살로 가게 되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백주 대낮에 백색테러 가해가지고 죽이겠다는 거는 오히려 그 테러범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이런 거거든요. 자신의 암살자하고 테러범하고 차이는 이거예요. 암살자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게 암살자라면은 테러범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게 테러범이에요. 오히려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을 내는 게 테러범들의 심리죠. 여기서 이방원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런 테러범의 심리를 갖고서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게 이방원이 자신이 이제 좀 똑똑한 보스의 아들 수준에서 역성혁명의 한 축으로 올라오기 위한 그런 기획품이었다라는 게 여기서도 나오는 건데, 자객을 보내서 몰래 정몽주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죽이는 것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려 도평의사사, 뭐 요즘으로 치면 정부청사죠. 도평의사사를 습격해가지고 진무를 보고 있는 정몽주를 곧바로 척살할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주 대낮에 관청을 들이쳐가지고 일국에 재상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방원이 이렇게 대담무쌍한 백삭테러 행위를 갖다 계획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참 이제 이방원이 정몽주 제거 계획을 꾸미고 있을 무렵에 공교롭게도 이 사실이 그만 정몽주에게 누설이 되고 말아요. 당시 이제 이성계의 이복형이었던 이원계죠. 그 이원계의 사위로 변중량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변중량은 이성계의 일족에 속했기 때문에 이방원이 소집한 회의에 아마 이제 대략 그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는지 어찌까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이제 그 회의 돌아가는 내용을 좀 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 이 변중량은요, 또 학문적으로는 정몽주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이 자신의 스승인 정몽주를 제거하고자 하는 계획을 들은 변중량은 스승의 신변을 염려해서 그 길로 달려가서 정몽주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돼요. 자, 그런데 변중량을 통해서 이방원이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몽주. 하지만 자신에 대한 암살 계획을 들은 정몽주는 의외로 담담합니다. 오히려 정몽주는 대담하게도 그 길로 이성계의 집을 방문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정몽주가 이렇게 이성계의 집을 방문한 표면적인 목적은 병문안이었죠. 하지만 정몽주의 이런 돌발 행동은 너무도 뜻밖이라서 천하의 이방원조차도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한번 사료를 통해서 보면 그래요. 영규, 조영무, 고여, 이부 등으로 하여금 도평의사사에 들어가서 몽주를 치게 하였는데, 도평의사사가 나중에 이제 의정부가 되는 거잖아요, 조선시대. 요즘으로 치면은 이거 뭐 정부청사 건물이죠. 정부청사 건물에서 지모보고 있는 일국의 재상을 그대로 그냥 들이받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암살이 아니에요, 이게 절대로. 백색 테러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변중량이 그 계획을 몽주에게 누설하니, 변중량은 이성계의 일족이기도 했지만 정몽주의 제자이기도 했다고 그랬죠. 자, 몽주가 이를 알고 태조의 사제에 나와서 병을 위문했으나, 자, 그러니까 정몽주가 대담하기도 이제 이성계의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병문안이라는 명분을 가지고서 왔다는 거죠. 실상은 병고를 엿보고자 함이었다 라고 돼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그거예요. 분명 정몽주는 이방원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계획을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왜 정몽주가 호랑이 소굴로 직접 걸어 들어갔는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철저하게 정몽주 본인만 알 수 있는 문제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의도를 알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진짜 역사학자분들 사이에서도 미스테리 중 하나로 보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는 있겠죠. 일단 태조실록에서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대로 정몽주가 이성계와 그 집안의 분위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즉 정탐을 온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록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 주장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만약에 정몽주가 정말로 정탐을 목적으로 갔다면 구태여 자신이 직접 갈 필요가 있었냐 이거죠. 태타로 다른 사람을 보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설사 자신이 직접 정탐을 하겠다, 뭐 그런 이제 생각으로 갔다 하더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래도 일국의 재상인데 경원들을 대동해서 가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몽주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정몽주가 막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는 그런 저돌적인 인물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정몽주는 누가 봐도 무모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제 그런 평가를 내리신 분도 계세요. 어쩌면은 정몽주가 설마 정말로 아무리 이방원이 막 나가기로서니 백주 대낮에 일국의 재상을 습격하기라도 하겠냐, 뭐 좀 약간은 좀 그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런 선택을 했던 게 아니었냐, 뭐 그런 이제 견해를 제시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정몽주는 고려 말에 난세를 헤쳐온 인물이죠. 결코 그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일을 처리한 인물 또한 아니에요. 굉장히 일처리가 이 사람 철두철미하고 꼼꼼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따져봐도 정몽주가 갑작스럽게 이성계의 집을 방문한 것은, 이거는 무리수론을 넘어서서 정말 역사의 미스테리 중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 가능성은 요 정도 같아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현 시국에서 정몽주 일파가 기선을 제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군권은 이성계 일파가 장악하고 있었고, 실제적인 힘에 있어서도 정몽주는 도저히 이성계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이성계를 상대로 정몽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냐?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이성계가 명분과 절차를 중요시 여기고 여론에 민감한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 이런 기본 전제 조건이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차대한 변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방원의 존재였어요. 변중량이 전해준 말에 따르면은 이방원은 이제 무리수든 뭐든 정말 막갑하시고 일을 저지를 심산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강력한 힘을 가진 이성계 일파가 막갑하식으로 나온다면은 정몽주가 몸을 사리고 경호원을 붙인다 한들 어찌 그 칼날을 피해서 갈 수 있겠냐 이거죠. 아마도 이런 생각하에 정몽주는 아예 무방비 상태로 나타남으로써 이방원 일파를 당혹해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가능성도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방원 입장에서는 정몽주가
제발로 부친 이성계의 집을 찾아오니 절호의 기회를 잡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너무 뜻밖의 돌발 행동인지라 이성계 측근들이 역시 적잖이 당황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하 사료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태조는 몽주를 대접하기를 전과 같이 하였다. 이화가 우리 전하에게 아뢰기를 몽주를 죽이려면 이때가 그 시기입니다 하였다. 이미 계획을 정하고 나서 이하가 다시 말하기를 공이 노하시면 두려운 일인데 어찌하겠습니까 하면서 의논이 결정되지 못하니, 즉 다들 아는 거예요. 지금 타이밍 정말 좋은데 지금 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도 정몽주가 너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막상 이거 일 저지르고 나면은 이성계가 무지하게 화낼 텐데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지? 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방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전하가 말하기를 기회는 잃어서는 안 된다. 공이 노하시면은 내가 마땅히 대의로서 아뢰어 위로하여 풀도록 하겠다. 즉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일단 저지르고 보자 하는 거죠. 이에 노상에서 치기로 뭐야. 하여튼 이런 거 보면은 끝까지 암살은 아니에요. 이게 처음에 어디서 치기로 했냐면 도평의사에서 치기로 했죠. 정부청사에서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 다음번 지점이 어디냐면은 노상 길 한복판이에요. 그러니까 정몽주가 가는 뭐 집 길목 근처에 숨어 있어가지고 으슥한 곳에서 처리하자 그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길 한복판에서 죽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방원이 계획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암살이 아니라 백색 테러를 계속해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이방원의 성격 하나, 이방원은 명분, 여론 이런 것보다도 일단 기회로 포착했으면 어떻게 된다. 저지르고 봐야 된다. 이게 이방원의 정치 스타일이에요. 그래도 이방원의 정치 스타일과 이성계의 정치 스타일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한번 이번 기회에 좀 확인을 해두는 것도 나름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방원의 정몽주 척살 계획이 무르익어 가는데 과연 그 결말은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장면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현 시국에서는 이성계와 정몽주는 서로 적대하는 정당의 영수이지만 과거 그들의 관계는 무척 돈독한 사이였죠. 오래간만에 만난 이들은 옛 생각을 하며 환담을 나누게 되었고 적어도 이 둘의 만남 자체는 화기애애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방원은 조영규 일당에게 정몽주가 돌아가는 길을 기다렸다가 길 한복판에서 처단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정몽주가 이성계와 환담을 끝내고 이성계의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정몽주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질 않고 전 개성판부사 유언의 집에 잠시 문상을 들른 후에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몽주가 문상을 끝내고 나온 시점이 이게 낮일 수도 있고 밤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제가 한번 이제 이거 특집 방송 했을 때 그때는 백주 대낮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은 정확하게 지금 어느 기록에도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그냥 낮일 수도 있고 밤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정몽주가 잠깐 좀 이제 딴 데로 새가지고 문상을 갔다 오니까 이것 때문에 좀 이방원이 당황해요. 왜냐면 정몽주가 집으로 바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니까요. 혹시 이거 뭐 눈치챈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이방원이 자기가 직접 진두지휘를 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서 작전을 진두지휘하고 뭐 무기를 막 이제 자기 형 이방원의 집에 가서 조달을 해오고 그 다음에 어디 가가지고 뭐 정몽주 행방 찾아서 수색하고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 결국 정몽주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정몽주를 찾아낸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선주교 부군이었다는 거죠. 선주교 부군에서 조영규 일당은 정몽주와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몽주의 치호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사료를 통해서 볼게요. 뭐라고 써있냐? 이렇게 써있죠. 이때 전 판개성부사 유언이 죽었는데 몽주가 지나면서 그 집에 조상을 하느라고 지체를 하니 이 때문에 영규 등이 무기를 준비하고 기다리게 되었다. 몽주가 이름에 영규가 달려가서 쳤으나 맞지 아니하였다. 몽주가 그를 꾸짖고 말을 채찍질하여 달아나니 영규가 쫓아가 말머리를 쳐서 말이 넘어졌다. 몽주가 땅에 떨어졌다가 일어나서 급히 달아나니 고여 등이 쫓아가서 그를 죽였다.
영무가 돌아와서 전하에게 이 사실을 아뢰니 전하가 들어가서 태조에게 알렸다. 라고 써있죠. 자, 이렇게 이제 조영규 일당과 조우하게 됐던 정몽주. 그 부분이 이제 선주교 부군으로 알려져 있는데, 선주교가 다리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일설에는,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 물이 안 흘렀다는 설도 있어요. 다리는 다리인데 그게 물이 흐르는 다리는 아니었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물이 흐르는 형태인데, 지금 물이 흐르게 된 것도 뭐 이제 김일성이 그랬다라고 그래요. 아니, 선주교가 다리인데 왜 여기 물이 안 흐르지 하고서, 유명한 그런 역사 문화지니까 여기다 일부러 그렇게 물이 흘러가게끔 그렇게 조성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기가 이제 물이 안 흐르는 그런 다리였다는 설도 있고, 자, 아무튼 이제 정몽주가 탄 말이 선주교 부근에 들어섰을 무렵에 조영규 일당이 재빨리 기습을 가해서 정몽주가 탄 말을 가격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정몽주가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내 이놈들 하면서, 그쵸? 아주 폼 잡으면서 그렇게 멋있게 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몽주도 여기서 그렇게 쉽게 죽을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살아남자라고 생각하고서 정몽주가 말을 달려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몽주가 이성계의 집을 찾아간 게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찾아갔던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정탐의 목적도 겸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정몽주가 사력을 다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영규가 정몽주의 말을 먼저 이제 쳐가지고 쓰러뜨리게 되고, 여기서 이제 말에서 굴러떨어졌던 정몽주,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사력을 다해서 사리길을 찾아서 달립니다. 가만히 있다가 죽은 건 아니었어요, 절대로. 자, 그러나 이미 뭐 조영규 일당은 포위를 해놓은 상태였죠. 그래서 결국 조영규 일당의 포위망을 돌파하지 못하고 정몽주가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고려 최후의 충신은 56세를 일기로 선주교에 핏자국을 남기며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왜 그 얘기가 안 나오지? 라는 분들이 꼭 계실 것 같은데, 하여가, 단심가, 그 얘기 안 나왔죠, 그죠?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이제 그런 댓글을 달아주신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시조창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로 제가 고등학교 때, 토요일마다 하는 특활활동은 시조창을 한 적이 있었고, 그거는 제 채널 커뮤니티에 가면은 사연을 올려놨어요. 나중에 또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동아리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했었냐면 중창단을 했거든요. 되게 좀 뜻밖에도 중창단에서 베이스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제가 뭐 이제 시조창 했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시조창 하셨으니까 정몽주 그 죽은 파트쯤 가면은 하여가 단신가 읊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그때 아주 멋들어지게 읊으실 수 있겠다. 한번 기대하겠다라는 댓글을 어느 분이 다셨는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가능하면 정사를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해요. 물론 연려실기술을 비롯한 야사 이야기를 전혀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야사 이야기보다는 정사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애석하게도 정사에는 하여가 단신가 얘기가 없어요. 없는 걸 뭐 저한테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 얘기가 안 나와요. 이 얘기는 연려실기술에 나오는데, 연려실기술에 보면은 이방원이 정몽주를 초대를 했대요. 초대를 해가지고 술 한잔 따르면서 거기서 이제 하야가를 읊어요. 근데 하야가도 그게 좀 약간 버전이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단신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문구인데, 하여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제 버전에 따라서 차이는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하여가 단신가를 주고받았다라는 것은 야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방원이 정몽주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술 한잔을 했다고 돼 있지, 야심한 시각에 불렀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꼭 밤중에 부른 걸로 대부분 다 드라마에서 묘사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방원이 하고 싶었던 거는 백색터였지 암살이 아니었다. 그리고 실록의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도 이게 꼭 밤이라는 보장은 없다 라는 것을 좀 이제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여가 단신가 이야기는 뭐 어쨌든 간에 이거는 실록이 없는 얘기니까 제가 직접 읊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몽주가 제거됐는데, 정말 이거는 춘공깽 할 만한 사건이죠. 그죠? 충격과 공포 아닙니까? 백주 대낮에, 꼭 대낮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백주대로에서 선주교가 어떤 곳이냐면 정말 온갖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는 그런 곳이에요.
예전에 위화도 해군 당시에 정말 치열한 교전이 일어났던 교통의 요지란 말이에요. 거기서 일국의 재상을 진짜 속된 말로 뚝배기를 깨가지고 그렇게 죽였다. 이거 진짜 엄청 쇼킹한 사건이라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는 이방원이 우리가 역성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겠다 이거예요. 막가파 시기는 뭐든 그냥 확 밀어붙일 거니까 알아서 기여하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려를 마지막까지 이제 지키고 있었던 정몽주가 이런 식으로 처참하게 죽고 나니까 이제 여기서 더 이상 혁명파의 아끼는 많은 세력은 있을 수가 없겠죠. 과연 공양왕과 고려 왕조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 참 길었죠, 그죠? 태조실록을 해놓고서 지금까지 내내 고려시대 이야기를 했는데, 자, 드디어 다음 시간에 이제 고려시대 마지막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양왕과 고려 왕조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가?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